한국 기술자 317명이 범죄자처럼 손목을 묶인 채 끌려갔습니다. 그 순간 미국 최대 배터리 공장의 수백만 달러짜리 기계들이 모두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냥 지시만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믿어온 미국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5년간 워싱턴에서 한국을 쉽게 대체 가능한 나라라고 평가해온 루카스 베르나르트. 하지만 조지아 현장에서 그가 마주한 현실은 그의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과연 그가 발견한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카스 베르나르트예요. 저는 워싱턴 DC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저는 블랙커피를 마시면서 컴퓨터 화면 속 숫자들을 봤어요. 그 숫자들은 여러 나라가 어떻게 물건을 만들고 있는지를 알려줬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 사무실에는 큰 창문이 있지만 저는 잘 밖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제 세대의 모니터를 보는 걸 더 좋아했어요. 한 화면에는 무역 보고서가 있고 또 다른 화면에는 경제 데이터가 있었고 마지막 화면에는 전 세계 뉴스가 떴어요. 저는 그 보고서들을 읽을 때마다 똑똑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나라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 돌아가는지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제 목록에서 그냥 또 하나의 나라일 뿐이었어요. 한국 관련 숫자를 볼 때마다 저는 단순한 생각을 했어요. 한국은 값싼 물건을 만든다. 한국은 미국 기술을 쓴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에 의존한다. 한국 노동자들은 지시를 잘 따른다. 그런데 만약 한국 노동자들이 내일 당장 사라진다고 해도 미국은 쉽게 다른 나라 노동자들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평범한 세상이었어요.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5년이 됐어요. 제 책상은 항상 깔끔했고 커피 머그잔에는 제가 속한 싱크탱크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제 상사는 저를 믿고 무역정책 보고서를 맡겼고 다른 양복 입은 사람들은 제 보고서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했어요. 매일이 늘 같았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아시아에서 밤새 들어온 보고서를 읽었어요. 점심도 책상에서 먹으면서 글을 썼고 저녁 6시에 퇴근했어요. 주말에는 집에서 보고서를 더 읽었어요. 저는 글로벌 경제 같은 큰 주제를 다룬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저한테 한국 노동자들은 단순히 숫자에 불과했어요. 생산량, 인건비, 효율성 지수 같은 거요. 저는 보고서에 인적자원, 생산 능력 같은 표현을 썼어요. 그들이 가족이 있고 감정을 가진 진짜 사람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가장 믿었던 건 대체 가능성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어느 나라든 어떤 노동자든 다른 나라 노동자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기술은 가르칠 수 있고 공정은 옮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집단의 노동자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선택지가 많다고 믿었어요. 저는 그 믿음을 보고서마다 썼어요. 기업들이 해외 노동자를 잃을까 걱정하면 저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글로벌 경제는 유연하니까요. 공급망은 언제든 조정할 수 있고 대체할 선택지는 늘 있다고 말했어요. 제가 다니는 사무실 건물은 워싱턴의 조용한 거리에 있었어요. 안에서는 모든 게 통제돼 있었죠. 온도는 늘 쾌적했고 불빛은 늘 밝았고 인터넷은 늘 빨랐어요. 예기치 않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예측 가능한 환경을 좋아했어요. 가끔 다른 정책 전문가들이 찾아와서 함께 커피를 마시며 무역 협정에 대해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똑똑한 척했고 화이트보드에 차트를 그렸어요. 마치 세상의 문제를 일시간 만에 다 해결한 것처럼 느꼈어요. 그러고는 각자 사무실로 돌아가서 또 보고서를 썼어요. 저는 공장에 가본 적도 없었고 한국 노동자를 만난 적도 없었어요. 실제로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 컴퓨터 화면이 모든 걸 보여준다고 믿었어요. 한국은 제게 멀리 떨어진 작은 나라였어요. 한국 노동자들은 유니폼을 입고 긴 시간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미국 관리자들 앞에서 공손하게 고개 숙이고 미국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걸 고맙게 여긴다고 상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서에 늘 한국 노동자는
쉽게 대체할 수 있다고 썼어요. 만약 한국이 까다롭게 굴면 미국은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기면 된다고 믿었어요. 베트남에도 노동자가 있고 멕시코에도 있고 동유럽에도 있잖아요. 세상은 기회만 기다리는 노동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자신감 덕분에 저는 힘 있는 사람처럼 느꼈어요. 편한 의자에 앉아서 어떤 나라가 중요한지, 어떤 나라가 중요하지 않은지 결정한다고 믿었죠. 저는 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정책을 권했고, 제 말이 실제 세계의 사건들에 영향을 줬어요. 하지만 정작 그 실제 세계를 깊게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11월 초 어느 화요일 아침, 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평소처럼 컴퓨터를 켰고 평소처럼 커피를 따랐어요. 그런데 그날은 긴급 표시가 붙은 메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목은 이랬어요. 즉시 확인 조지아 공장 상황 한국 국적자 317명 구금. 제 첫 생각은 단순했어요. 아, 비자 문제겠구나. 한국 노동자들이 체류 기간을 넘겼거나 서류를 잘못 작성했겠지. 이민 당국이 자기 일하는 거겠지. 이런 일은 흔하잖아요. 하지만 메일을 열어보니 제가 한 단순한 추측과는 전혀 다른 단어들이 있었어요. 군사작전식, 무장 차량, 헬리콥터 감시, 집단 구금, 케이블 타이 구속. 저는 그 표현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이건 평범한 비자 단속이 아니었어요. 마치 전쟁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았어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상사가 지금 당장 보자고 했어요. 제가 그녀의 사무실로 걸어가는데 커피잔이 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유리문 너머로 그녀가 전화를 붙잡고 빠르게 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전화를 끄는 그녀가 손짓으로 저를 불렀어요. 루카스, 오늘 당장 조지아로 가야 해요. 배터리 공장에서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 317명이 오늘 아침에 구금됐어요. 당장 경제적 영향을 평가해야 해요. 저는 그녀 책상 맞은편에 앉았어요. 경제적 영향 평가라니, 그건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어요. 상황을 분석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 당연히 자신 있어야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어떤 구금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이민 단속이에요. 국토안보부에서 잡아갔어요. 공항 근처 시설에 수용 중이에요. 그녀가 제게 서류철 하나를 밀어줬어요. 비행기는 3시간 뒤에 떠나요. 일주일치 짐 챙기세요. 제가 서류철을 들고 일어나는데 다리가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조지아에 대해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조지아에 가본 적도 없었어요. 그곳이 자동차를 만들고 복숭아 농장이 있다는 정도만 알았어요. 외국 회사들이 공장을 세웠다는 것도 알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곳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노트북과 자신감을 챙겼어요. 한국 경제 데이터와 공장 보고서를 인쇄했어요. 또다시 대체 가능성과 공급망 대안에 관한 보고서를 쓸 준비를 했어요. 택시가 공항으로 달리는 동안 창밖을 보니 워싱턴의 익숙한 풍경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숫자와 커피잔으로만 채워졌던 제 평범한 세상이 작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올 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한국에 대해, 노동자들에 대해, 미국에 대해,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게 증명될 거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구금된 한국 기술자 317명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줄 거라는 걸. 하지만 결국 배우게 될 거예요. 아플 거예요. 그리고 저를 영원히 바꿔놓을 거예요. 비행기는 떠났고 저는 원하지 않았던 진실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덜컹거리며 착륙했을 때 제 몸 전체가 흔들렸어요.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워싱턴과 전혀 달랐어요. 하늘은 더 크게 보였고 공기는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모든 게 넓게 퍼져 있고 어수선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오븐 문을 여는 것처럼 확 덮쳐왔어요. 정장 재킷이 금세 등에 달라붙었고 습기 때문에 안경이 뿌옇게 변했어요. 셔츠로 닦아내며 잠시 멈춰 서야 했어요. 이곳은 제 사무실처럼 통제된 환경이 아니었어요. 진짜 날씨가 있는 진짜 세상이었어요.
렌터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자 소나무 숲 옆으로 난 고속도로가 이어졌어요. 패스트푸드 광고판과 자동차 매매소 간판이 보였고 워싱턴의 깔끔한 정부 건물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땅과 잡초가 엉뚱한 곳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커브길을 돌자 거대한 배터리 공장이 나타났어요. 미식축구장 10개를 붙여놓은 것보다 컸어요. 건물이 끝없이 뻗어 있어서 끝을 볼 수조차 없었어요.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절반밖에 차 있지 않았고 트럭들이 분주해야 할 하역장은 고요했어요. 활기차야 할 공간이 졸린 듯 가라앉아 있었어요. 차를 세우고 정문으로 걸어갔어요. 경비원은 제 신분증을 3번이나 확인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걱정이 동시에 묻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제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회의실은 불도 꺼져 있고 의자들이 가지런히 밀려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게 도둑 맞은 것처럼 무겁고 적막했어요. 그곳에서 안전관리자 카밀라 로페즈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그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눈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에는 화와 피곤이 동시에 묻어 있었어요. 또 정부 사람인가 보네요. 그녀가 웃지도 않고 말했어요. 짐작컨대 한국인들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지 묻고 싶으신 거죠? 저는 그녀 책상 맞은편에 앉았어요. 벽에는 안전표가 붙어 있었고 걸쇠에는 안전모들이 걸려 있었어요. 모든 게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보였어요. 제가 익숙한 깔끔한 정책 문서와는 전혀 달랐어요. 상황을 이해해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그녀는 짧게 웃었는데 그 웃음은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상황을 보고 싶다고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어요. 따라오세요. 우리는 복도를 지나 공장 바닥으로 나갔어요. 이곳은 원래 기계 소음이 귀를 먹먹하게 채워야 하는 곳이었어요. 기계들이 돌고 사람들이 소리쳐 지시를 주고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조용했어요. 공장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거대했어요. 집만한 크기의 기계들이 줄지어 있었고 컨베이어 벨트가 사방으로 고속도로처럼 뻗어 있었어요. 모든 게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지만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여기가 3번 라인이에요. 카밀라가 고요한 기계들을 가리켰어요. 여기에는 한국 기술자 24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기계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작은 이상도 미리 감지해 재앙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다음 구역으로 걸어갔어요. 여기는 4번 라인. 한국인 18명이 있었죠. 그들이 미국인 노동자들을 훈련했지만 아직 혼자서는 일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 걸었어요. 가는 곳마다 같은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다른 누구도 모르는 걸 아는 한국 기술자들. 다른 누구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한국 기술자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없었어요.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어제부터 멈췄어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겉으로는 일하는 척하지만 사실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이건 제가 예상한 답이 아니었어요. 보고서에서는 언제나 미국 공장이 금방 적응한다고 썼거든요. 외국 노동자가 빠져도 작은 문제만 생기고 금방 해결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 고요한 공장에 서 있으니 제가 틀렸다는 게 보였어요. 카밀라는 $500만 기계를 보여줬어요. 버튼, 화면, 제가 모르는 부품들이 달려 있었어요. 한국인 엔지니어 3명이 2달 동안 가르쳤어요. 그래도 아직 그들만 알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멈춘 기계들 사이를 걸었어요. 하나하나가 수백만 달러짜리였고 각각을 제대로 돌리려면 구체적인 지식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은 한국 노동자들과 함께 사라졌어요. 그 노동자들은 어디로 갔나요? 제가 물었어요. 공항 근처 구금 시설이요. 마치 범죄자처럼요. 하지만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이곳을 움직이게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제 손에 쥔 노트북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 노동자 없이도 미국이 괜찮다는 보고서를 쓸어 왔어요. 그런데 눈앞의 모든 게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걸 봤어요. 남아있는 미국인 노동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어요.
작은 그룹으로 모여 조용히 얘기하거나 자신들이 다룰 줄 모르는 기계들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내일부터 해고가 시작돼요. 카밀라가 말했어요. 첫 그룹은 10명. 다음 주에는 더 많아질 거예요. 생산을 다시 못 돌리면요. 그제야 알게 됐어요. 한국인들의 구금은 한국 노동자들만 해친 게 아니었어요. 미국 노동자들도 이 공장에 기대고 있는 지역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믿어온 대체 가능성이라는 확신이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하루 동안 저는 공장을 돌아다니며 관리자들과 얘기했어요. 대화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알게 됐어요. 한국 노동자들은 단순히 지시만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문제를 해결했고 기술을 가르쳤고 복잡한 시스템을 원활하게 유지했어요. 그들이 없으니 모든 게 멈췄어요. 조지아에 해가 지는 걸 보면서 저는 텅 빈 주차장 제 렌터카 안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었지만 평소처럼 보고서를 쓸 수가 없었어요. 제가 늘 쓰던 단어들이 오늘 본 것들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내일은 제가 몰랐던 걸 더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인정했어요. 워싱턴의 컴퓨터 화면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요. 현실은 제 스프레드시트보다 훨씬 더 복잡했어요. 그리고 이제야 저는 그 복잡함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조지아에서의 둘째 날은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전화 한 통으로 시작했어요. 317명과 함께 끌려갔던 한국인 노동자 중 한 명, 박성우 씨가 영상 통화로 저와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 안전해졌지만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의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새벽 2시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준비했어요.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서 그의 얼굴은 자꾸 멈췄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 가슴을 꽉 죄었어요. 우리는 그냥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그의 영어는 조심스럽고 느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헬리콥터가 오고 불빛이 번쩍이는 차량들이 몰려왔어요. 총을 든 사람들이 와서 일을 멈추고 줄을 서라고 했어요. 저는 노트북에 메모를 했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단순한 비자 점검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우리 손을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묶었어요. 마치 위험한 범죄자인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그저 기계를 고치고 안전 교육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화면 속 그의 얼굴은 수척했어요. 구금된 이후로 살이 빠졌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보였어요. 구치소는 너무 비좁았어요. 그가 이어 말했어요. 40명 정원인 방에 80명이 있었어요. 화장실은 모두 4개뿐이었고요. 음식은 냄새나는 빵과 물이 전부였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메모를 멈췄어요. 손이 무릎 위로 떨어지고 저는 그저 그의 지친 얼굴을 바라봤어요. 제가 지지했던 정책이 결국 그를 이런 더러운 바닥 위에 눕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갑자기 실감났어요. 우리가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게. 영상 통화가 끝나고 저는 어두운 호텔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조지아의 아침 고속도로에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지만 제게는 모든 게 전혀 정상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저는 작은 식당에서 올리버 해리스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한국 기술자들과 매일 일했던 부품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처음 보는 순간 그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덩치 큰 체격에 원래는 강하고 자신 있어 보였을 사람이었지만 그날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셔츠에는 커피 얼룩이 있었고 머리는 손으로 수없이 헝클어진 듯 삐죽삐죽 서 있었어요. 어제만 해도 10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가 차가워진 달걀 요리를 앞에 두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가 있는 사람, 집 대출을 갚아야 하는 사람,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직원들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은 마리아예요. 아이 셋을 키워요. 이 사람은 제임스예요. 아내가 얼마 전 수술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로버트예요. 내년에 은퇴할 예정이었죠.
사진 속 얼굴마다 걱정이 가득했어요. 제 보고서의 숫자가 아니었어요. 한국 노동자들이 사라져 무너져가는 진짜 살들이었어요. 한국인들이 모든 걸 가르쳐줬어요. 올리버가 설명했어요. 장비를 어떻게 보정하는지, 문제가 터지기 전에 어떻게 알아채는지, 고객들이 기대하는 품질 기준을 어떻게 지키는지요. 그는 휴대폰을 넣고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들이 없으니 우리는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측만으로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 오후, 저는 공장 근처 동네를 차로 돌았어요. 예전에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살던 아파트가 비어 있었고, 식당 창문에는 임대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한국인 손님들로 붐볐던 호텔도 텅 비어 있었어요. 경제적 피해는 연못에 퍼지는 물결처럼 번지고 있었어요. 한국 노동자들이 사라지자 그들의 월세, 식당 이용, 장보기 같은 소비가 함께 사라졌고 공장과 직접 상관없는 지역 가게들까지 무너지고 있었어요. 주유소에 들러 커피를 샀을 때 주인 여자가 피곤한 눈으로 말했어요. 한국 손님들이 매일 과자랑 음료를 사갔는데 이제 매출이 30% 줄었어요. 그 사람들은 좋은 손님이었어요. 항상 공손했고 현금으로 지불했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범죄자처럼 취급받아야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려 했어요. 하지만 쓰는 문장마다 틀린 것 같았어요. 대체 가능성, 공급망 유연성 같은 단어들이 박성우 씨의 수척한 얼굴과 올리버 직원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떠올리니 공허하고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단락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지만 제가 조지아에서 배운 걸 글로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워싱턴에 있는 제 상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대체 인력 조달 방안이 있느냐고 한국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로 교체할 수 있는지 추천하라고 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메일만 바라봤어요. 불과 사흘 전이었다면 자신 있게 대답했을 거예요. 여러 나라를 나열하고 전환 기간을 계산하며 대안을 제시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한국 노동자들은 단순히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랜 시간 쌓인 지식이 있었어요. 그들은 기계와 공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고 그건 단기간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존중과 품위를 받아야 하는 인간이었어요. 가구처럼 옮길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늦게 저는 다시 박성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공장 운영이나 기술 얘기를 묻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가족 이야기를 물었어요. 제 딸은 7살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제가 집에 돌아갔을 때 딸이 물었어요. 아빠, 왜 그렇게 슬퍼 보여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누군가가 좋은 일을 하고 있던 아빠를 범죄자처럼 대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때렸어요. 저는 워싱턴에서 안락한 삶만 살았어요. 일하다가 총든 사람들에게 끌려갈까 걱정한 적도 없었고 왜 내가 지치고 두려워 보이는지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할 일도 없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위기는 단순히 경제나 정책, 국제관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문제였어요. 가족과 감정을 가진 절대 존엄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사람들 말이에요. 저는 보고서를 쓰지 않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내일은 제가 배운 것을 새로운 언어로 표현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어둠 속에 앉아 예전에 저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만 했어요. 워싱턴 사무실에서의 안락한 세상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멀리 느껴졌어요. 조지아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어요. 사무실은 예전과 같았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보고서를 지우고 다시 썼어요. 317명의 한국 노동자 구금은 성공이 아니라 재앙이었다. 한국 가족과 미국 공동체 모두 피해를 입었다. 상사는 대체 인력 방안을 기대했지만 저는 공장과 가족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들은 지시만 따르는 게 아니라 수년간 배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말했어요. 의회 앞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노동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들을 나쁘게 대하면 결국 우리 자신도 피해를 봐요. 일부는 공감했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어요. 저는 대체 가능성 보고서를 버리고 협력과 존중을 강조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박성우 씨에게서 온 이메일은
그 변화의 끝맺음이 되었어요. 그는 새로운 공장에서 존중받고 있었고 진짜 우정은 이해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저는 여전히 같은 사무실에 있지만 이제는 숫자 뒤의 얼굴들을 떠올려요. 조지아의 멈춘 공장과 불안한 노동자들을 잊지 않아요. 경제는 결국 사람에 관한 것이고 공정하게 대우할 때 모두가 살아난다는 걸 배웠어요. 그 여정은 저를 바꿔놓았고 지금 제가 쓰는 모든 정책은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